잠시 후 음주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총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가 조금 전 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김호중 씨의 2심 결과가 나올 텐데 김 씨 측이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 유무죄가 달라질 것은 아닌 것 같고 1심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피고인인 이제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체적으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후 세세하게 알아보겠지만요. 이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김호중 씨에 대한 2심 징역 선고가 나왔습니다.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네요. 네. 네,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지금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이 됐었고요. 징역 2년 6개월의 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등을 좀 재질이 불량한 점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따라서 검찰은 사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구형량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이 2년 6개월 법원이 선고했는데 역시나 지금 2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죠.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롯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이었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한 것인데요. 김 씨는 지난해 5월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출도한 뒤 도주를 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김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변호사님, 앞서 재판부에 그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진 않았나 봐요? 네, 실제로 반성문을 얼마나 제출하냐는요. 형량 인정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30장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많은 양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수 김호중 씨 외에도 일반 구속된 피고인들은요. 매일 10장씩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다든지 또 일각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김호중 씨의 팬들도 선처 탄원서를 상당 부분 많이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결국 미미하다라는 점이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이 김호중 씨가 사실은 반성문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최후 진술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중한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이 운전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럴 때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김호중 씨는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내가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렇다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옆 차선에 있던 택시 차량을 친 것은 내가 음주 상태가 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깜빡해서 그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즉 이것은 위험운전 치상죄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결여된 상태여야만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이 되는데 자신이 받고 있는 가장 중한 죄 중 하나인 이 해당 범죄를 빼기 위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인정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혐의 부인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 등도 아마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여 장의 뭐 반성문도 그렇고 김 씨를 선처를 바라는 팬들의 탄원서도 그렇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죄질이 불량하다. 이 부분을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이 법률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한 다음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반성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선처 사유가 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네. 쓴다는 것 자체가 진심이 네.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아시겠지만 택시 차량 운전자, 즉 피해자와 또 합의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김부중 씨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차라리 1심에서는 부인할 수 있었지만 2심에서는 이러한 변명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맞아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초범인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썼더라면 조금의 감형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호중 측은 좀 감형을 원했던 거고 검찰 측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양측 모두 좀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상고의 실익은 없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네. 일단은 징역 10년 이상이 나와야만 양형 부당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법리 오해의 점이 있어야 되는데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죠. 그 상고의 네. 의미는 없군요. 네, 상고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상고를 제기한다 한들 이것이 네.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실상 3년 이후로 구형하긴 했지만 2년 6개월 정도로 아마 상고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김호중 씨도 변호인과의 논의는 하겠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음주를 통해서 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해한 이른바 이 수탁의 수법 네. 이거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 이런 부분들을 법정에서도 좀 괘씸하게 봤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전략이 결과적으로 1심과 2심의 결과가 동일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초범이잖아요. 네.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음주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뺑소니를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정도 상해에 불과하고요. 택시 운전자와도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심까지 사실상 실형이 나온다는 것은 초범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인데요. 예. 이렇게 검찰에서는 술타기 전략을 쓰기 위해서 사건 발생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왔죠. 그 사이에 편의점을 들려서 맥주를 사 먹는 것이 CCTV에 그대로 실렸고 이것이 국민들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술타기 수법이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은 보았는데 계속해서 이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의 변호인 측은 우리가 술타기 수법을 쓰려고 하면 맥주를 왜 마시냐. 독주인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이런 변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변소는 사실상 재판부를 설득시키기는 어렵고요. 양주든지 소주든지 맥주든지 일정 알코올을 경찰 수사를 피하면서 먹었다는 자체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는 주장이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2심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었는데 네.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2심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만약에 내려놓고 공소사실 인정했다면 집행유예도 나왔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초범이고요. 그리고 물론 위험운전 치상죄로 기소는 됐지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왔기 때문에 사실 경찰과 검찰도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발생한 한 명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에 또 상당 기간 실제 복역을 하면서 또 복역생활, 징역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보면 사실관계를 정말 깨끗하게 모두 다 인정을 했더라면 아마 반성문을 제출하고 팬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들에 대한 효과가 예. 조금 더 높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예.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은 뭔가요? 일단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불기소 처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재수사를 하겠다라면서 재기수사를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사실상 항고가 들어온 사건에서 실제적으로 재기수사가 되는 사건의 수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정말 한
자릿수 정도의 확률인데요. 이 확률을 뚫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재기 수사가 결정이 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밝힌 그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 권오수 전 회장 등 이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이 모두 유죄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는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던 상황인데 예. 이것이 불기소 처분된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이 유죄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현재 재기 수사를 결정한 상황이고요. 또 조금 눈여겨볼 것은 보통 이렇게 항고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고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고검에서 자체 수사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사실은 원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검사실로 배당을 해서 재기 수사를 명령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경정, 즉 직접 기소로 그 주문을 경정 고치는 절차를 통해서 바로 기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판단을 하고 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 수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절차의 투명성이랄지 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 가능성을 좀 높이고자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주인 손모 씨 같은 경우도 유죄가 확정이 됐었고 관련자 전원한테 유죄가 확정됐었는데 뭐 이런 대법 판결 같은 경우가 김 여사 사건 뭐 결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손모 씨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생각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했던 역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자신의 계좌, 자신의 법인 계좌가 이 시세 조정에 사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범 중에 방조범, 그러니까 시세 조작에 내 계좌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계좌와 나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게 했다라는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거든요. 예.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 정범보다는 이 전주 손모 씨와 같이 예. 방조범의 혐의가 있는지 아마 서울고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 같고요. 지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정확히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만 단순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에 이용된다까지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정황을 알았다라는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불기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 손모 씨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증거 보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지금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내가 시세 조정에 사용된다라는 점을 6개의 계좌나 있었음에도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함께 무혐의가 나왔던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불기소 처분했던 사유가 서울고검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항고를 기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는 이 명품백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불기소를 내렸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내릴 당시와 지금 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금 이 그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항고를 그대로 기각한 것 같고요. 반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헌재에서 이 검사 3인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했을 때 헌재에서조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정말로 시세 조작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 확보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러한 사정 변경이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있었지만 명백 수수 사건에서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항고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해킹 사고 발생했던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
2,300만 명인데요. 네.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오늘이죠. 아까 긴급 기자회견 저도 봤었는데 예. 실제로 사장도 나와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이런 신뢰에 문제를 생기게 하고 이런 해킹이 발생했던,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킹이 발생한 18일자 기준으로 SK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 전원에 대해서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예. 밝혔고요. 또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조차도 무료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간 며칠간의 사정 동안 불안해서 혹시 자비를 들여서 유심을 교체한 분이 임의하신 있다면 분들. 네, 그럼 그 비용을 또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피해 범위랄지 피해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고객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SK텔레콤에서 좀 빠르게 이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심 가격이 한 개당 7,700원 정도 하는 걸 따져보면 한 1,771억 원 정도가 들거든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상 교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유심이 SKT에서 해킹됐다라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 인터넷에서는 이 유심에 대해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진 않았을까 불안해하는 SK텔레콤 고객들의 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심 보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두고도 인터넷상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경위나 피해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어떤 불편감을 초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사건을 인지한 어떻게 생각하면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이 누가 피해자인지, 그러니까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의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그 피해자 여부나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선명하게 SKT에서 내놓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이 무상으로 1,7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피해 어떻게 회복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같은 경우도 민관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만 뭐 한두 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해킹 범위가 여전히 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유심 교체 지금 28일부터 이 가까운 매장, 티월드 매장 등을 통해서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불안감을 느끼실 경우 조금 빠르게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케이스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월에도 LG U+에서 또 이렇게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LG U+에서 한 달 반 만에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가 나갔는지 조사해서 밝혀지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LG U+ 같은 경우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교해보자면 그래도 SK텔레콤에서는 아직까지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최초 인지 시점보다 늦게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지원할 의도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좀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요,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키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초의 SK텔레콤이 어떤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가 지난 18일 오후 6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로부터 실제로 보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었기 때문에 24시간이 현저히 지난 후에 보고했던 것이 아니냐, 이 정통망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K텔레콤 측에서는 처음에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이것이 해킹인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날
그날, 그러니까 18일 오후 11시 20분쯤에 악성 코드를 발견을 했고 또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후에 이것이 외부의 침입인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또 일정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다라고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는 한 것이지 최초 인지 시점에는 이것이 외부 해킹 공격인지가 불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지연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상규명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던 경북 산불의 후속 소식인데요.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구속할 만한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예. 현재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 어떤 주거 부정이랄지 도망의 염려랄지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봤고요. 예. 또 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성문객의 행위랄지 또 과수원 임차인의 행위만으로 예. 이렇게 큰 산불 피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다 그 두 피의자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속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의자 2명 중 성묘객이었던 한 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네. 인근 가수원의 임차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좀 어떤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까요? 네, 지금 과수원 임차인인 B 씨 같은 경우에 이 인계면 용길이 한 과수원에서 이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B 씨는 내가 불을 놓은 것이 아니다. 불을 확실히 껐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기자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찰에서는 이 해당 과수원 인근의 CCTV를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 과수원 임차인이 이 해당 영농 소각물에 불을 붙인 것은 맞는지, 전체 다 불을 끄고 그 현장을 떠난 것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영농 소각물을 태운 장소로부터 산불이 정말 번진 것이 맞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랄지 CCTV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